그러면 지금부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소개시켜드리면요. 조병재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셨고 영국 서섹스 대학에서 석사하시고 또 북한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9년까지 북미 국장을 하셨고요. 2017년부터 18년까지 국립외교원장을 맡으셨습니다. 현재는 경남대학교 국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 교수를 맡고 계십니다. 예, 잠시 내려오는 동안 그러면 2024 미국 대선과 한국이라는 주제로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 원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병재입니다. 이거 시절도 참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뭐 친목도 도모하시고 또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참 발전하고 건재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에 불러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뭐 소개도 하셨습니다만 제 책이 여기 이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이제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한 분이 물으셨는데 이거 책 제목이 지난 5월에 나온 책이면서 제목이 트럼프의 귀환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야, 너가 그거 트럼프가 돌아올 걸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가끔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그 대통령 백악관까지 돌아올 거라고 그걸 제가 어떻게 뭐 알았겠습니까? 뭐 전진도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에 5월에 이 책을 이제 내면서 책 제목을 뭘로 할까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 뭐 이 제목 저 제목 생각을 하다가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제목을 써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제가 트럼프에 관한 책을 쭉 쓰면서 보니까 트럼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 5월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낼 때까지만 해도 이미 이거는 미국 사회를 뿌리에서부터 바꿔놓고 있는 큰 흐름이구나. 트럼프가 올 11월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보다도 이미 트럼프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은 곳에서 더 넓은 곳에서 이 미국 사회를 바꿔놓고 있다. 이게 바꿔놓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이 그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해보시면 트럼프가 2015년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 2016년에 백악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들어갈 때 그때 워싱턴에 있던 사람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인들도 야 정말 트럼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았던 사람은 거의 없었죠.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예상을 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나중에 되니까 그거 봐 내가 말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는 트럼프 백악관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바로 그 전날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나 CNN 같은 데서 이 예상 지수를 발표했을 때 90% 이상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다 했었죠. 트럼프 그래가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4년 이후에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을 내주고 물러났었습니다. 물러날 때 결정적인 사고를 하나 치고 물러났죠. 코로나 처리를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미국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의사당을 이렇게 폭도들이 난입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배후가 그 사건을 사주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당시에 쫙 퍼졌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는
뭐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사람, 뭐 미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그냥 뭐 파괴시킨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매도를 당했었죠. 그리고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하는 날 그 취임식에 참석도 하지 않고 그냥 플로리다로 자기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버리셨어요. 그 트럼프가 그렇게 내려갈 때 트럼프가 4년 이후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백악관까지 치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트럼프는 이걸로 이제 끝났다. 그냥 이 사람은 실패한 대통령이고 그러면서 이제 역사 속에 그냥 매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게 그때의 의견 압도적인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디 2년만 딱 지나니까 2020 그게 2년 11월 중간선거가 있을 때 그때 되니까 트럼프는 이미 공화당을 꽉 잡고 있는 공화당의 그냥 실세로 이미 등장을 해 있었고 그해 11월 공화당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본인이 그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미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내려간 지 딱 2년 만에 내 요담이 대통령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선언을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제기를 했죠. 그리고 2023년 한 해 동안에 트럼프에 대한 4가지의 형사사건, 고발사건이 이제 터지게 나오기 시작하죠. 바이든 정부에서 너 1월 6일 그 의사당 난입사건 사주했지.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서 국무장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없는 표, 10,000표를 만들어내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었지. 그 다음에 너 뉴욕에 있을 때 너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트럼프 회사 회계 처리 엉망으로 했고 그다음에 너 성추행했던 그 여성으로부터 고발당하니까 그냥 이렇게 입막음 돈으로 너 얼마 줬지 뭐 이거 그다음에 또 플로리다에 있는 너 사저에 거기에다가 네가 대통령 할 때 갖고 있던 비밀 문서 이걸 막 수없이 갖다가 그냥 나왔지 이렇게 4가지를 형사 고발 사건을 이제 합니다. 그게 2023년 3월부터 해가지고 8월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내의 지지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 한 30% 정도의 지지도를 보였다가 이게 8월, 9월, 10월쯤 가면 거의 이제 60%까지 올라가는 거죠. 미국의 정치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 제도가 경선을 하게 되어 있죠. 당내 경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비선거라는 걸로 해가지고 선거가 있는 그 해에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오와 코커스, 뭐 뉴햄셔, 이런 프라이머리, 이래 해가지고 쭉 이제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거죠.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쳐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당내의 상황을 보면 이걸 해볼 필요도 없이 그냥 이미 트럼프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약간은 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전 유엔 대사를 지낸 분이 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론 드산티스라고 하는 플로리다 주지사도 대선에 출마를 이제 하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약간의 경쟁이 뭐 있는 듯 많은 듯 했는데, 그것도 다 2023년 초반에 다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리고 3월, 4월쯤 되는 것 같으면 이 경선 예비선거가 이미 다 과정이 다 이제 끝나버렸죠. 트럼프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썼던 게 금년 5월이니까 그때는 이 트럼프는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하원도 그때는 하원의 의장이 마이크 존슨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분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분 트럼프가 거의 만들어준 거거든요. 만들어준 거고 그다음에 상원 의장으로 있던 미추 맥코넬이라고 하는 그분 금년 말로 이제 그 정치권을 완전히 떠납니다. 이분 그때 이미 나 금년 말로 관둘 거야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화당에도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여기도 당 전국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있는데 전국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자기 둘째 며느리를 앉혀요. 그러니까 당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 그렇죠. 뭐 어디 한 군데 그냥 트럼프가 이게 트럼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는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은 트럼프가 완전히 다 바꿔놓은 당이 됐고 그리고 뭐 대선 후보로 이미 등록이 돼가지고 바이든보다도 지지율에서 이미 능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같으면 이건 트럼프는 이미 귀환한 거다.
설사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이미 이것만으로도 미국 사회를 뿌리에서부터 지금 바꿔놓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트럼프의 귀환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또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대해주니까, 야, 너 용하네, 어떻게 그 맞췄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뭐 해주시고, 방송에서도 좀 뭐 나와가 얘기 좀 해라,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결국 이제 됐죠. 그 이번에 당선이 이제 됐는데, 이번에도 당선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리스가 뭐 유리하다 또는 초박빙이다 하는 얘기가 압도적이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언론도 그랬고 미국의 언론도 그랬었고요. 이번 대선은 초박빙이다. 그리고 어쩌면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2016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도 꼭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는 뭐 미국 내의 언론들이 90% 이상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었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그 영어로 랜슬라이드가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언론들이 예측을 했는데, 결국은 진짜 박빙으로 끝났죠. 바이든이 이겼지만 그 마진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초박빙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뭐 그 해리스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망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결과를 보면 트럼프가 압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죠. 여기에 보시면 그 선거 인단 총투표 양쪽에서 다 트럼프가 공화당이 그러니까 이겼고, 그 다음에 상원도 원래 49석 공화당이 이제 2020년 선거 49석이었는데 두 석을 추가를 해서 지금 53석이 됐고, 민주당은 이제 빠졌고, 가면서 말이야 이게 어떻게 49가 53이 됐지? 그 다음에 하원은 원래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 두 명이 빠졌지만은 여전히 이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번 그 2024년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다 이렇게 가져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레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었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지금 조금 앞으로 돌아가지고 제가 양극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먼저 온 거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듣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게 상당히 그 편향성이 있다, 왜곡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016년에 미국 언론의 선거 예측이 틀렸죠. 그 다음에 2020년의 예측이 틀렸고, 이번에 다시 또 2024년의 예측이 또 틀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궁금하게 생각하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이걸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끼리도.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계속 틀렸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자기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그 이유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 그 CNN이나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을 쭉 보고 계시는 분은 그렇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보면 미국의 국내 정치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민주당 쪽에 지금 서 있어요. 민주당 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욕 타임스나 CNN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야말로 언론의 대표적인 정론이죠, 그죠? 정론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사실이고 이 사람들은 불편부당하게 정치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쭉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2016년 이후 미국 정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이 언론들이 사실은 민주당 쪽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6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트럼프는 계속 이 매체들을 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매도를 해왔죠. 그리고 기득권층을 반영하는 언론들이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계속 했고 트럼프가 보기에 객관적인 언론, 공정한 언론은 트럼프의 보기에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팍스뉴스밖에 없습니다. 팍스뉴스 하나만. 그런데 팍스뉴스는 우리 인식에는 이거는 보수 꼴통 아니면 조금 극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입력이 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트럼프가 보기에는 제 하나가 쓸만한 거고 나머지는 다 이거는 그냥 가짜 뉴스들로 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저기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 뉴스맥스라고 하는 것, 저거 우리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뉴스맥스 들어보신 분 잘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원 아메리칸 뉴스 네트워크, 브라이트바트 뉴스, 럼블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미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면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 이게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 내에서 그거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매체예요. 우리도 접속만 하면 언제든지 다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접속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이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소식은 뉴욕타임스하고 CNN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편파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에 치우친 그런 이제 정보를 우리한테 갖다가 이제 쫙 이렇게 앵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이렇게 선거 이제 현황 같은 거를 파악하는 언론 기관들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주로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 기관들이 하고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그 조사 자체에서 편견이 끼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결과를 그대로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보고 이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보는 미국에 관한 정보는 이렇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뉴스맥스 같은 저쪽 우파 언론 저쪽에서 대선 바로 직전에 이번 대선 바로 직전에 10월쯤 돼가 10월 초에 저런 발표를 했었어요. 트럼프가 지금 전국적으로 우세다. 경합주에서 지금 막상막한데 트럼프가 조금 우위로 넘어가고 있다 하는 이런 보도를 이런 발표를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냈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언론에는 거의 픽업이 안 되고 미국 내에서도 거의 픽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었죠. CNN이나 이런데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는 그런 걸 거의 언급을 안 하고 갔었죠. 드러난 걸 보니까 그쪽에서 발표한 게 이제 맞았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미국 내에 이런 심지어 이제 여론,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편가르기가 진행이 돼가지고 이런 현상을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나면 그다음에 현재 트럼프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 지금 언론도 양극화가 돼가 있다는 말씀 미리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십시오. 트럼프는 지금 이제 나중에 돌아가겠지만 기득권 세력과 트럼프는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보는 기득권 세력이 어디까지냐면 민주당, 공화당의 지도부, 옛날 지도부, 자기가 지도하기 전까지의 옛날 지도부들이죠, 그죠? 이 지도부. 그 다음에 세계주의자, 저희 영어로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이걸 통해서 말이야 우리 세계의 경제의 부를 이렇게 함양할 수 있고 미국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글로벌리스트 이거 기득권주의자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네오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때려 부순 그 세력들 그 이제 군사적인 팽창주의자들 전부 다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 기득권주의자들이에요.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자 그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민주당 저쪽에 진보라고 하는 것, 버니 샌더스 그쪽에서 이제 리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다자주의자, 멀티래터럴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WTO, 세계 무역기구 뭐 이런 걸 다자적인 협상을 통해서 유엔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더 평화롭게 하고 세계를 더 번영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다 이거 기득권층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환경, 기후 변화 이거 알아야 돼. 기후 변화가 이거 문제의 근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이거 불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딥스테이트 그 뒤에 기성 언론 매체 NGO, 트럼프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게 다 그냥 다 이거 기득권층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모든 걸 그냥 다 뒤집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딥스테이트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 트럼프가 쓰는 말 중에 아주 자주 나오는 말인데, 그 우리나라로 비교하는 것 같으면 1급 공무원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 말고 그다음에 실무진 뭐 이렇게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거 말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선출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선출직은 아니면서 권한을 큰 걸 행사를 해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서 내는 뭐 규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이 고위직 공무원, 뭐 차관급, 실장급, 국장급 여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특별히 많고, 트럼프는 또 특별히 어디에 유감이 많으냐 하면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FBI,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CIA, 그다음 국무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비밀 자료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뭔가 설명도 잘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국민들을 막 전쟁으로도 밀어넣고 막 못살게 굴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낸 용어가, 트럼프가 한 얘기가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우리말로 적절하게 번역하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숨은 권력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 싹 다 뒤집어 엎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얘기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양극화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정치적인 양극화, 어젠가 그저께 어디가 보니까 모닝 컨설트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내놓는 이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여론조사 기관 뭐 자료예요. 그 자료에 보면 한국과 미국이 세계에서 거의 이제 쌍둥이라 할 만큼 이 정치 양극화에서 선두를 달리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이하죠, 그죠? 한미 동맹이 참 견고하기는 견고한데, 야 이렇게 정치적인 양극화에서까지 이렇게 한미 동맹이 그냥 쌍벽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게 한국이고 미국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 이거 보십시오.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선거 결과인데, 이거 얼핏 봐가지고 이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빨간 거는 이 공화당이고, 저쪽에 파란 거 저거는 민주당을 찍은 주예요. 전부 다 선거구가 51개거든요. 50개 주에다가 워싱턴 DC를 합쳐서 51개 선거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6번, 7번이니까 47, 28년 거의 30년 동안에 진행된 선거 결과이거든요. 별 차이 안 보이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주가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있을 뿐, 그냥 거의 그냥 비슷하게 다 나타난 거예요. 양쪽, 그러니까 동해안, 서해안 그런 민주당 쪽이고, 중앙에 있는 거는 전부 공화당의 텃밭으로 돼가 있는 이런 게 미국의 정치 현실인데, 이게 벌써 2000년 이후에 거의 사반세기를 이어오고 있는 현상이다. 그 지도를 이제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그 6번 대선, 그 다음에 6번 대선까지 2000년에서 2020년까지 6번 대선에서 내리 공화당만 찍은 곳, 뭐 우리로 말하는 것 같으면 TK 지역, 거기가 20개 주, 거기에 선거인단 155명, 그 다음에 호남 민주당만 계속 찍은 곳 16개 주의 선거인단 194명, 그 다음에 그 6번 중에 한 번이라도 이제 당을 바꾼 주가 15개밖에 안 돼요, 그죠? 51개 선거구 중에 15개 반, 그게 25년 동안 진행되는 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편을 바꾼 거예요. 그게 15개 주, 이제 189명의 선거 인단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다시 말이죠. 그 이후에 최근 3번, 2016년 트럼프가 등장한 2016년, 2020년, 2024년 3번을 보는 것 같으면 3번 연속 공화당을 찍은 게 또 5개가 또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 연속 민주당을 찍은 게 4개 빠져버려요.
그러고 나면 3번 연속 뭐 4번 연속 좀 3번 연속 뭐 민주당 찍고 공화당 찍으면 이 다음에도 대충 이 정도 이렇게 나갈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안 나가고 이번까지 3번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바뀐 주가 이제 여기 나오가 있는 6개 주예요. 원래 이번에 이제 경합주가 7개다 해가지고 노스캐롤리나까지 포함했는데 노스캐롤리나도 보면 3번 연속 이미 공화당 지지한 걸로 해가지고 빼버렸어요. 제가 빼버리고 나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경합주는 저기에 있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요 6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 같으면 2028년의 미국 대선도 요 6개 주가 결정을 할 거예요. 이제 요 6개 주의 77명의 선거인단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선 결과는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나머지 주, 그러니까 45개 선거구는 투표를 해보나 마나 그거는 결과는 이미 뻔하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할 때도 보면 모든 이 자원이 막 돈과 막 사람 이것들을 요 경합주에 막 집중적으로 그냥 집중 포화를 거기다가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에 막 몇억 달러씩 돈이 그냥 갖다가 막 선거 자금이 그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은 아예 선거 운동할 때 그거 가지도 안 해요. 잘. 텍사스 항상 공화당이니까 그거 가지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는 표가 들어오니까, 그죠? 우리 강남구 같은데 선거운동하러 잘 갑니까? 안 가잖아, 그죠? 안 가도 어디로 갈지는 뻔하니까. 미국이 지금 그 정도로 이렇게 양극화가 돼가 있다. 양극화 이유가 뭐냐? 뭐 이유가 뭐 복잡한데 거기에 이제 언론까지도 다 가세해가지고 지금 양극화가 이루어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진 가운데 그러면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길래,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길래 미국 사람들의 반이 트럼프를 지지를 할까? 트럼프의 정치 구호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저걸 줄여가지고 약자로 마가 그러거든요. 자기들도 마가라 그래요. 마가 워리어, 마가 전사라는 얘기죠. 그죠? 마가 워리어. 그런 말을 잘 쓰는데, 이거는 1980년 대선에서 레이건이 얘기했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에서 Let's라고 하는 거 저걸 빼버리고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건에 대한 향수를 그대로 다 이렇게 자기가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미가 그에 담겨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트럼프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라는 거는 도대체 뭐냐? 레이건도 그랬고 트럼프도 그랬고 미국 정치가요. 생각보다 그 인종 차별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레이건도 그랬습니다. 레이건이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 처음에 레이건이 공화당 후보가 딱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선거운동의 출발점 어디서 딱 잡았느냐 하면 미시시피 주에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게 어디냐면 미시시피 주에 있는 게노바라고 하는 무슨 도시인가 어느 도시인데, 그 도시가 1964년에 흑인 민권 운동을 하던 사람 목사하고 이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백인 이거 인종주의자들한테 피살을 당한 곳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레이건은 그 장소를 피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 옛날의 인종주의 사건이 일어난 곳을 상기시키는 곳에 왜 레이건이 굳이 거기서 자기 선거운동을 시작을 하느냐? 레이건은 오히려 그 점을 이제 이용을 한 거죠. 거기 가가지고 이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의 표를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거기 가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결국 흑인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흑백으로 이제 갈라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그 정치 용어상에 위대한 미국 이렇게 할 때 그 속에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그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맥락을, 시대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고 보면 위대한 미국이라는 게 약간이 아니라 상당히 여기 인종주의적인 색채가 들어가 있는 정치적인 용어다.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뭐냐 하면 1960년대에 흑인 민권 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미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50년대의 미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미국은 정말
백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그때는 정말 위대한 미국이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은 군사적으로 세계의 패권국, 그 누가 도전할 수 없는 패권국이었고 경제도 뭐 GDP에서 세계의 반 이상을 미국이 생산을 하고 있었고 전 세계에 뭐 코카콜라 그다음에 미국의 컨트리 뮤직 뭐 이런 그냥 미국 문화에서 미국은 막 압도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에는 미국 내에 흑인 이런 거 유색 인종 거의 없었어요. 그때 유색 인종이 한 10% 미만으로 있었는데 흑인들이 있었죠. 그때는 아시아 인종도 별로 많지도 않고 이 사람들 그때까지 해방도 안 됐어요. 노예 해방도 안 됐어요. 노예 해방은 링컨이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뭐 인종 분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없어진다. 이게 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1964년, 65년 그때 와가지고 흑인들에게 이제 투표권을 주고 이게 흑인 분리 정책 이거 잘못된 거다. 학교도 이제 하나로 다 통합해가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인들이 보기에는 1950년대야말로 황금기고 이 시대야말로 위대한 미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 위대한 미국이라고 하는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Great America는 1950년대 백인이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 이제 돌아가자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은 정치적인 용어로서는 그런 의미가 쫙 깔려 있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 강요 인선이 거의 다 대부분 끝났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유색 인종 세 사람 수십 명 중에 유색 인종 세 사람밖에 없고요. 그 하원에서도 거기 뭐 무슨 그 각 분과위원장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있는데 보면 전부 다 백인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무슨 모임 같은 게 이렇게 이제 뭐 이번에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마가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축위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같으면 전부들 백인 일색들이에요. 백인 일색들. 그리고 트럼프 주위에 보면 그 금발의 백인 미인들이 또 많아요. 그냥 보면 잘 관찰해 보십시오. 지난번 해리스 선거할 때도 그랬고 선거 과정에서 해리스가 유세하는 장면, 그다음에 트럼프가 유세하는 장면을 화면을 딱 비교해 보시면요. 해리스 쪽에서는 뒤에 막 아시아계 흑인 막 이런 사람들이 뒤에 배경 화면에 쫙 나옵니다. 해리스 쪽에는. 그런데 트럼프 쪽에서는 전부 대부분 전부 100%는 아니지만은 전부 막 그냥 백인 남녀 다 그냥 금발 그런 코케이션들 그 사람들이 나와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양극화의 가장 뿌리에 이제 있는 거고 트럼프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느냐. 제가 한 30분, 40분까지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뭐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 쭉 들어보시면 그다음에 그 어떻게 얘기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저절로 나오니까 뭐 그거 나중에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거 코멘트 하실 때 좀 하시기로 하고 그냥 전체적인 배경만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탁 갔는데 갈 거라고 예상을 잘 못했죠. 그런데 들어갔었어요. 그때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2016년에 여기에 보시면 중간에 여기 J.D. 벤스라는 사람이 이번에 부통령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이 사람도 상당히 인종주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6년 여름에 힐빌리 엘레지라고 하는 책을 냈었어요. 이게 넷플릭스로 해가지고 넷플릭스가 영화로도 만들어내고 이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고 나왔는 건데 뭐냐면 에팔라치아 산맥의 서쪽에 이제 켄터키니 오하이오니 뭐 하는 이런 주에 거기가 그리고 또 오데오까지 올라가는 그쪽 지역이 지금은 러스트 벨트라고 해가지고 퇴락한 산업 공업지대로 돼가 있지만 한때 이거 미국의 진짜 잘 나가는 공업지대였죠. 자동차, 철강 뭐 이런 산업들이 뭐 심지어 조선까지도 거기에 발달해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것이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여기에 있는 일자리들이 살금살금 동아시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일본으로 넘어가더니 그 다음에는 한국으로 넘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국으로 그냥 대부분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철강, 자동차 이 산업이 그냥 쫙 빠져나가 버렸죠. 그죠? 그리고 조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한때는 저 월급 잘 받고 이렇게 중산층으로 미국 정치의 어떤 중간층을 형성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뭐 일자리 다 뺏겨버렸지, 월급 못 받지.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이제 막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하고 그 자리에 뭐 알코올, 마약 이런 게 들어오면서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냥 폭력이 난무하고 뭐 맨날 편안한 적이 없는 그런 이제 그 되고 마는데, 이 과정을 어떤 고발성 회고록으로 낸 게 바로 이 힐빌리 엘리지라고 하는 이 책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실리콘밸리까지 가가지고 이번에 상원 의원 되었다가 부통령까지 이렇게 자기는 출세를 하지만, 내가 떠나온 곳이 이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2016년에 줄줄이 이렇게 써가지고는 고발을 했죠. 이게 뉴욕타임스에 거의 한 반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남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치권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끔 만들어 준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십시오, 신자의 질서와 세계화의 피해자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밑에서 나오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흑인들을 이렇게 이제 정치권을 부여하고 민권 운동이 생기고부터 소수자를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소수자들이 자립을 못하겠다,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겠다,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특별한 정책을 하자. 학교에도 쿼타를 줘가지고 가산점을 주고, 그죠? 몇 퍼센트는 분명히 흑인으로 해라, 몇 퍼센트는 뭐 예를 들면 난민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걸 어퍼머티브 액션, 그러니까 소수자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백인들 중에서도 막 이제 꼭대기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중간층에 또는 그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 뭐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비슷하게 고등학교에서 옆에 흑인하고 내하고 공부는 비슷하게 했는데 이놈은 특혜를 받아가지고 예일대학 가버리고 나는 그냥 그것도 못 가고, 이런 역차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계층에 있는 이 백인들이 그때부터는 열을 받는 거예요. 나도 도대체 뭐냐, 나도 살기가 어렵고 나도 죽겠는데 얘는 왜 그냥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 그냥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에 얘는 특혜를 받아가지고 예일대학 가가지고 장학금 받아가 잘 되고, 그 중에서 뭐 오바마 같은 사람은 대통령도 되고, 그래 난 도대체 뭐냐, 이 총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속에서 이제 불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 이런 거를 어디 이제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지나왔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10년 경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미국 내에 뭐 공화당에서 티파티 무브먼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했던 게 다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들어줬어요. 야, 세계화 이거 좋은 거야, 세계화. 이게 자유무역하면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잘 되니까 너희들까지도 결국은 다 잘 되는 거야. 우리 그때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론들이 있었죠, 그죠? 이제 뭐 보트가 한꺼번에 다 쫙 떠올라가는 이런 얘기들을 우리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만을 덮어놨던 거죠. 그러면서 뭐 클린턴 때부터 했던 게 이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지대 했고, 그다음에 뭐 한국도 그 자유무역 우리 많이 했죠. 우리는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그랬는데, 그거 할 때만 해도 이게 자유무역이 진짜 이거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결과가 미국 내에는 나타났던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고, 이걸 2015년 그때까지 정치권에서 아무도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 저 워싱턴에 있는 저 엘리트라고 자칭하는 저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정책을 잘못 세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금 지내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망해간 거다.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3가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줄게. 왜 이런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처음에 들었는 게 불법 이민. 우리나라에 이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 일자리 조금 생길성하면 말이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자리 거기에 좀 생길성하면
너네들보다 한 월급을 한 반 정도만 받고도 일하겠다는 놈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그냥 이민들이 막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너네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조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너네들이 갖고 있는 이 일자리 말이야. 이게 그냥 저 동아시아에 있는 저쪽에서 만들어진 값싸고 좋은 물건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너네들 일자리가 다 망가지는 거야. 이게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미국이 말이야.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경찰 노릇하겠다고 돈 쓰고 사람 쓰고, 특히 이제 그때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지금 저 봐, 벌써 20년이나 저 전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기다가 쏟아붓는 돈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너네들을 이렇게 지금 어렵게 하는 문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해법까지도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말이야, 나를 백악관으로 보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근데 이민 저거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겠어. 아예 멕시코 국경에다가 담장을 쌓아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조업 말이죠. 뭐 중국에서 공산품이 막 저가품이 막 들어오는데 이거네 관세를 매겨가지고 다 때려 맞겠어. 그냥 못 들어오게 관세. 그다음에 세 번째 세계 경찰. 야, 우리가 왜 계속 세계 경찰 노릇을 해야 되냐? 자기들도 지금 이미 보니까 잘 먹고 잘 살아. 한국, 뭐 그다음에 유럽, 뭐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뭐 다 잘 먹고 잘 살아. 돈 많아. 근데 왜 우리가 그거 가지고 경찰 노릇 해줘야 되느냐? 이제 그거 우리 하지 마. 이제 안 해.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 세 가지 문제와 그다음에 세 가지 해법을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에 자기들 속에 부글부글 끓는 이 감정을 어디 토로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백인 중에서도 이제 잘 좀 어렵게 이제 그렇게 살던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 이 사람들이 트럼프 주변에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말을 아무도 안 들어줬는데 트럼프 이 사람은 그 말을 들어주거든요. 들어주고 진짜 막 시원하게 해법까지도 얘기를 해주니까 지금도 그렇죠. 이거 들어보면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럴싸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잖아, 그죠? 이민 못 들어오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관세 막 100% 200% 매겨가지고 중국산 물건 못 들어오게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돈 쓰고 하는 거 지금 안 해. 이제 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버리면 미국은 미주 대륙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우리는 애 잘 낳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이제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분노와 공포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트럼프 취임사에서 했던 얘기가 저겁니다. 아메리카 그냥 카니지. 지금의 미국은 생지옥이다. 이 생지옥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걸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2017년 1월 20일 그때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했던 얘기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이 세력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기득권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득권층과 그 다음에는 당신들 보통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들 소외되고 있는 이 사람들 이걸 이제 나누는 거죠. 그 이번 대선에서도 보면 이게 이제 편이 양쪽으로 쫙 갈라져요. 인종, 학력, 성별, 연령을 두고 양쪽으로 편이 쫙 갈라지는데 인종에서 보면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은 주로 백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 쪽에는 소수 인종들이 많고 그 다음에 학력은 고졸 이하의 저학력이 주로 트럼프 쪽에 몰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남성은 주로 트럼프 쪽에 많고 바이든 해리스 쪽은 여성이 많고 연령층은 65세 이상이 이쪽에 많고 30세 이하가 저쪽에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력 지지층은 트럼프는 저학력 백인 남성, 해리스는 고학력 소수인종 여성. 그리고 외인을 확장하려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트럼프는 역시도 저학력이에요. 저학력이면서 저쪽 진영에 있는 소수인종 남성 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리스 쪽에서는 나가려면 역시 고학력 여성인데 백인 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요.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변형된 이제 조합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대충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그 이 진영 안에서 보면 트럼프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득권과 싸우는 전사라고 이렇게 되고, 트럼프가 어디서 하고 있는 집회 같은 데 가면 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다, 이런 구호들이 뭐 많이 늘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가면 트럼프는 거의 하느님하고 같은 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다. 이 양극화가 심각해지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전에도 뭐 칼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양극화라는 게 이게 보십시오. 흑인, 백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기득권, 그다음에 뭐 소외된 계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도 감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개입되다 보니까 이 감정은 격해지기 쉬운 거죠. 이게 이 긴장의 이제 고조가 올라가면 이게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뭐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대해서는 2번이나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 7월에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페이프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이거 광범위하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자 10%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못되게 할 수 있으면 폭력 써도 된다. 7%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게 할 수 있다면 폭력 써도 된다. 그러니까 합치면 17%예요. 거의 5명 중에 1명은 폭력을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은 총기를 휴대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총기가 한 몇 정 정도가 지금 개인 손에 있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짐작이 잘 안 가시죠?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정확하게는 모르죠. 추계인데 4억 정. 3억 5천 인구에 4억 정이니까 거기에 애들 빼고 뭐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 빼고 뭐 이렇게 좀 빼고 이렇게 하고 나면 총기 가진 사람은 보통 한 서너 자루는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미국인들이 또 많이 사용하는 총기가 AK 그거 AR 15인가 뭐 그거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쓰던 그 M16하고 좀 비슷한 총인데, 반자동이죠. 도르륵 하면 그냥 쫙 나가는 이런 총인데, 그 총이 한 4천만 정도가 지금 깔려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사회예요, 미국 이거. 이 정도로 이게 총기가 많이 깔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뭐 전쟁 나가 죽는 거는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사회에서는. 교통사고, 총기 사고가 훨씬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 잠깐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8년 7월 20일 그 트럼프 키신저가 이미 작고하신 분이죠. 그 트럼프를 그 면담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코멘트가, 트럼프는 역사상의 한 시대가 종언을 고할 때 등장해서 그 시대의 가식을 벗겨내는 인물일 수 있다.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한 시대가 끝날 때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시대입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는 자유무역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2차 대제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이죠. 거기에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맨날 자유민주주의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탄핵하고 뭐 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경제에서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무역. 그다음 세 번째는 미국이 자기가 갖고 있는 군사적 패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공재라는 거는 뭐 비용 없이라는 거죠. 그죠? 공공재로서 국제 안보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핵심적인 거죠. 자유무역을 통해서 부를 샀고, 미국은 시장 개방 다 했어요. 자기 들어와서 우리한테 팔어 했고, 자유민주주의 이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야.
그다음에 세계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했던 건데 트럼프는 지금 이 얘기를 다 바꾸고 있는 거죠. 자유무역 그런 거 어디 있어? 이거 관세 다 매겨, 보조금 때려, 이래가지고 다 바꾸자 그랬고, 자유민주주의, 우선 미국 내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시비를 걸죠. 선거에 의한 공정한 정권 교체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재로 제공해주는 국제안보 이거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위분담 더 내. 그다음에 국방비 지출 더 해. 이제 너네들 안보는 너희들이 책임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한국으로 봐가지고는 전부 다 새로운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미국이 그동안에 깔아놓은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일 열심히 해서 좋은 제품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걸 가지고 뭐 국방비도 되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모델을 보고 따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이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고 하니까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던 하나의 보호막이랄까, 뭐 이게 지금 이제 걷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당면하고 있는 과제다. 제도적인 자유무역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어떤 걸 우리가 우위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건설도 마찬가지고 전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정말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안보, 지금까지 한미 동맹에 이제 대부분 의존을 하고 이렇게 있었지만은 더 이상 이게 안 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주국방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한 부분에서도 이게 우리 몸에 맞는 정치제도가 뭔가 정말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암울한 뭐 그건 아니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위기가 닥치면 또 그걸 이렇게 잘 극복해낸 우리 또 민족이니까, 뭐 민족이고 우리 사람들이니까 이번에 이것도 하나의 위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틀림없이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은 시간이 지체되긴 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대한경제의 황은우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좋은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미국발 고금리 때문에 건설업계가 좀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트럼프 때문에 고금리 영향이 더 지속될 것이라고 원장님께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이유를 뭐 대는 게, 트럼프가 관세를 공언한 대로 높이면은 뭐 미국이 물가가 올라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는 쉽게 못할 거다, 이렇게 이유를 대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원장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아니면은 뭐 관세를 뭐 높이거나 그래도 금리 인하라는 대세는 계속 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지, 예,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틀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으면, 트럼프는 그 물가를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의 아주 중요한 공약입니다. 자기가 이번에 이제 첫 선거 캠페인 할 때도 뭐 버터 값이 올랐다, 베이컨 값이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를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물가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게 공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자기의 설명은, 나는 대통령이 되는 것 같으면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화석연료,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개발을 앞으로 더 장려하고 더 많이 할 거다, 이래 가지고 결국 에너지를 미국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액면 그대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면 국내 물가가 별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에도 그 경제적으로 그 경제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4년 동안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내가 지난번에 이룬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경제 성장이었다. S&P 500을 내가 얼마까지 올려놨는데 하는 그런 얘기였고, 이번에도 자기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S&P 500을 뭐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 얘기, 그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저는 금리 인하를 이것 때문에 못할 정도로까지 트럼프가 그렇게 몰고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뒤에 여기도 네, 원장님, 저는 그 인테그라디엔시 고배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국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27년 동안 미국에도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는 미국에서 주로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치를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정권에 계시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차관급도 한 두 분 정도가 제 친구로 있는데 저희가 이번 대선에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민주당 진영에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사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저 책을 쓰실 때는 아직 머스크가 이렇게 컴아웃을 해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진 않았지만 이제 여름이 되고 이러면서 머스크가 나와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2020년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테슬라의 고객인 환경주의자들, 테슬라를 산 사람들,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파워워를 설치했던 이 수많은 테슬라의 고객들이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더군다나 머스크가 이제 뭐 비용 감축하는 장관을 하겠다 뭐 이렇게 트럼프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 머스크의 영향에 굉장히 사실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방금 에너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가스를 개발하겠다고 트럼프는 하는데 머스크의 비즈니스는 사실 솔라와 ESS와 이런 전기차와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2차 전지 기업들, 또 자동차 기업들이 머스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혹시 머스크 이펙트에 대해서 지금 그런 용어가 아예 자칫 생겼거든요. 일론 머스크 이펙트라고. 그래서 그 머스크 이펙트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예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때 우리 기업에서 제일 큰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 제일 이제 그 관심을 많이 표명한 부분이 그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도 이제 꼭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전반적인 방향도 방향이지만은 이 보조금 부분은 트럼프로 봐가지고는 조금 손을 안 댈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철학이 워낙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좀 대기는 될 건데 이 보조금을 실제로 이제 손을 언제 댈 것이냐라고 하는 것 뭔가 상징적인 조치가 제 생각에 상징적인 조치가 취임하고 나서 금방 뭐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보조금을 뭐 대폭적으로 다 깎아버린다든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법안 자체가 IRA 법안 자체에 들어가 있는 저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그 기후 변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보조금 그 지급하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보장을 얼마나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 부분 이거는 민주당이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슬쩍 끼워넣은 거였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게 2026년 말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 말 되면 효력이 이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한 거는 32년까지 이제 계속 가게 되어 있고 그래서 IRA는 어차피 2026년 말에 가면 한번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때 가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본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도 뭐 전기차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렇겠지만은 트럼프가 요 정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일론 머스크는 정부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를 철저하게 들어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정부가 너무 이게 이제 비대해져 가지고 돈만 많이 쓰는 그냥 완전히 그냥 하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정부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힘을 많이 실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오라클 공동 창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페이팔 했던 누구죠? 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렇고, 제가 이름도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고, 이 사람들이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뛰어드는 게 나는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 하면, 미국은 지금 사회, 경제 체제, 경제 이 시스템의 어떤
그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굳은 살이 너무 많이 베개가 있고 이 굳은 살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창의성이 이제 이렇게 발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만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뛰어드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게 일종의 미국을 구하려는 어벤져스 같은 이제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를까지 하면서 뛰어들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이번에 미국 정부가 정부를 운영하는 방식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굳이 그 기후 변화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경제 운영, 정부 운영의 전반에 그런 이제 효과가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의 자기가 특별히 추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화성. 이 사람은 화성의 식민지를 그 개척을 하려고 해요. 실제로 진짜 하고 있고 뭐 그래서 화성으로 가기 위해 가지고 정부의 규제를 풀어내는 게 일론 머스크 최대의 그 관심사일 거예요.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환경 규제화하고 그러니까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화성 갈 수 있다 그러는 것 같으면 이 사람은 화성 규제를 강화하는 쪽을 택할지도 모를 정도로 화성에 꽂혀 있는 사람이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다. 저 뒤에 한번 계시네요. 네, 이봉란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울대 이봉남인데요. 미국 내에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견제 세력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세계적으로 보면 이 독재 국가로 가는 것 같아요. UK하고 트럼프하고 단짝이 되지 않을까. EU나 중국이 과연 미국을 견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개 원탑만 존재하면 덕보는 것보다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제 세력이 저는 꼭 50년대 와스프라는 거하고 그다음 뉴잉글랜드 지역 중심으로 하는 게 이게 영국이 주축 아닙니까? 그래서 영국이 또 EU를 탈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맹관계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미국은 지금 트럼프가 바꾸려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에 깔린 거는 미국의 힘이 옛날 같지 않다고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의 군사력이 그야말로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세계의 최강이 되어 있고 경제력에서도 미국의 생산력이 그 모든 걸 다 바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게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달러도 그대로 다 바치는데 이렇게 문제가 없고 그러했을 때 미국은 자기들의 시장도 내주면서 뭐 그러니까 관대한 어떤 세계의 경영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걸 가지고 한 70년, 80년 동안 세계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 힘이 옛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금 느끼는 거죠. 국내적으로도 그 산업이 이제 공동화가 되고 있고 텅 비는 부분이 이제 생기고 그 지출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걸 그 트럼프는 이제 보는 거죠. 전략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목표와 수단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 조화를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맞추는 로드맵을 짜는 것, 그걸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목표,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 목표와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자원 간의 괴리가 이제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는 더 이상 이거 못하겠다. 이제는 목표를 줄이자. 그래서 목표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 목표에 그거 하고 그다음에 수단을 이제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제조업을 강화해야 되겠다. 제조업에서 뭐가 나와야 이제 이걸 그 가는 거고
우리가 중심이 되는 어떤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우리가 뭘 이렇게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취약점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계 경찰 노릇이고 뭐간에 하겠냐. 이게 트럼프의 이제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해외 개입도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자유무역 이거 옛날처럼 그렇게는 이제 안 할 거야. 이거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 이제 안 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 미국이 독주를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도 독주했지만 과거에는 미국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틀을 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면서 독주를 하다가 이제 그 힘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그 틀을 스스로 깨버리고 이제 내가 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 변화라면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질서가 있다가 질서가 없어지고 이제 각자 도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동맹의 의미도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동맹 과거와 같을 수 없어요. 미국이 지금 하는 얘기 얼마 전에 왜 미국이 또 저 트럼프가 저 리차드 그레네르라고 하는 사람을 전에 주 독일 대사하던 사람을 뭐 특별 임무 특사라고 하는 걸로 임명을 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문제 이런 걸 담당하게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하는 얘기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파티를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올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이 파티에 들어오려면 뭔가 한 접시 확실한 걸 갖고 와라. 한 병을 들고 오든지 뭘 들고 와라 이제 이런 거니까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 공통의 목표에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앞가림을 다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그냥 떨어뜨려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거란 말입니다. 미국이 영국은 특수관계에 있기는 분명히 특수관계에 있죠. 특수관계에 있는데 뭐 영국도 트럼프가 영국도 좋아하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국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뭐 이거 아니야 이제 옛날 같이 우리가 안 지낼 거야 이런 얘기를 잘 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영국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뭐 할까 잘 모르겠어요. 영국에 있는 그 총리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메이 총리였나 뭐 거기는 지난번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잘 지내지도 못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냥 돌아서 가지고는 욕도 막 하고 막 그렇게 제멋대로 막 했으니까 정해놓은 공식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지가 이제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정해놓은 공식 없고 그냥 그 북미 대륙에 조금 가능하면 밖에 쓸데없는 일에 개입 안 하고 중동도 가능하면 개입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유럽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손을 빨리 떼고 아프리카 문제 같은 데는 아예 손을 댈 생각도 안 하고 동아시아 문제 중국 하나만 어떻게 기타지만 않게 그냥 해버리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생각할 것 같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이제 키워가지고 힘이 이제 완전히 커지는 것 같으면 그때 가지고 무슨 딴 생각을 하고 나올지도 모르죠. 그 당분간은 뭐 우리 힘을 키우겠다 거기에 집중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네, 김종훈 의장. 예, 한미 글로벌 김종훈입니다. 아주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트럼프가 사실은 국제 문제에 크게 개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도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우크라이나나 중동보다는 북한 쪽하고 뭔가 딜을 하는 게 굉장히 유망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어저께 아베 부인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만나고 뭐 얘기할 때 일본 최고다 또 뭐 거기다가 손정희까지 1,000억 불 투자한다 그랬으니 최고다 하면서 저걸 갖다가 북한을 언급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하나 또 언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북한하고의 어떤 빅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국 정부가 안 그래도 윤 정부가 정상적이라도 트럼프의 강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지금 한덕수 그 대행 체제가 돼 있고 또 야당에서는 뭐 그거마저도 탄핵을 하니 어쩌니 이래 겁박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 체제가 트럼프하고 대응해서 어떤 리더십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미리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고요. 그 트럼프가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계속 그 떠올렸던 외교 이슈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다 말씀을 하셨죠. 여기 하나 더 하면 이제 북한 참 중국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갈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는 뭐 내가 당선되면 그냥 하루 만에 해결해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하루 만에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전망이고 휴전은 뭐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뭐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중동 문제 하마스 이거는 거의 지금 시나리오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트럼프는 그 하마스 쟤네들 네단야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할 만큼 해. 그런데 빨리 해. 요구였으니까 하마스에 대해서 뭐 인도주의적인 고려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주문 일치 안 했습니다. 그냥 네가 봐가지고 위험이 있다 싶으면 그냥 박살을 내라. 그런데 좀 빨리 좀 해라. 꿈꾸리지 말고. 그게 하마스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될 거고요. 중동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시리아 쪽으로 이게 확정이 되느냐. 그리고 그러다가 그 와중에서 터키하고 이스라엘이 어느 곳에서 그러면 이게 또 다시 이제 자기들끼리 이게 세를 겨루는 문제가 생기느냐. 거기에 이란이 어떻게 달려드느냐 하는 더 큰 그런 문제가 이제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런 거기까지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뭐 미련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지난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서 한 번도 악담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늘상 하는 얘기는 좀 이렇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미북한 간의 접촉을 할 때 항상 관계에 항상 발목을 잡은 게 북한 핵 문제였는데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취해온 것과는 결이 많이 다른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죠. 금년에 그 공화당 전당대회 7월 밀워키에서 할 때도 그 트럼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미시간에 어디 유세하는 데 가가지고는 내가 김정은한테 얘기를 했다. 이제 핵 그만 만들고 나하고 야구 구경이나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했었고 그러니까 핵을 당장 포기를 해. 그래야지만 너랑 잘 지낼 수 있어. 이게 아니고 그 핵을 포기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는 말을 잘 안 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보면 이제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할 때가 됐지 않느냐. 북한 핵 문제를 제대로 갖고 가지고 제로 베이스까지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냐. 되지도 않은 얘기를 계속 할 게 아니라 우선 상황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번에 특사를 맡은 그레넬도 지난 여름부터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We have to face the reality. 현실을 직시하자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조만간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하던 그 입장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께서 그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해 나가는 것 같으면 트럼프 정부하고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이패스 당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10중 8구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하고 말을 맞춰야 되는데 그 말 맞추는 작업이 이게 이제 또 우리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만약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좀 상당히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레버리지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우리한테 트럼프가 우리한테 던져놓고 있는 외교 안보 관련 주제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방위 분담이고 두 번째는 주한미군 철수고 세 번째는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라고 하는 카드를 그냥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여론 중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고 북한보다도 경제 규모가 40배, 50배나 그렇게 크다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북한한테 안 된다, 진다. 그러니까 미국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 이게 맞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현실을 직시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미국으로부터 필요한 게 정말 뭐냐. 재래군비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원을 필요로 하느냐. 그냥 해구산만 있으면 되느냐. 해구산만 있으면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밝힐 때가 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안 밝혀지고 우리는 미군이 28,500명 무조건 모든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 주도를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트럼프 앞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방위분담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내가 김정은 좀 만나야 되겠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우리한테 없다는 거죠. 이거 이제 멀지 않아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냥 그 현실이 될 거예요. 네, 오늘 중요한 주제라 조금 시간을 더 갖고 했는데요. 예, 권도엽 장관님. 권도엽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엉뚱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트럼프 2기가 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올 텐데 각국이 나름대로 대응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가별로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블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EU나 특히 브릭스 이쪽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전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문제가 더 쉽겠네요. 브릭스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깨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이 주도해오고 있는 동맹 체제도 이건 구시대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달러 본위제, 달러 기축통화 이것도 미국에 너무나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그쪽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중심으로 짜여져가 있는 질서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언더마인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브릭스의 목표니까 브릭스는 그 방향으로 계속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할 거고요. 또 세력 확장을 위해 가지고 노력을 계속 할 거고 이번에 카잔에서 회의가 있었을 때도 10월에 있었을 때도 거기 13개국인가 또 추가로 파트너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간 나라들도 이제 있고 북한도 거기에 관심을 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브릭스는 미국 질서에 대응하는 그루핑의 중심으로서 자기 위치 정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쓸 것 같고요. EU는 이제 EU의 정체성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입장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EU 네가 네 스스로 설 생각이 없으면 나는 미련 없이 너를 버릴래. EU뿐만 아니라 나토 쪽 유럽을 두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너를 버릴 생각이 있다. 진짜 버릴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독일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그 나토 유럽 회원국들 쪽에다가 해온 얘기는 너네들의 GDP 2%를 국방비로 사용해라. 그거였거든요. 그냥 그거 안 하는 것 같으면 난 진짜 모르겠다. 너네들 그냥 신경 안 쓸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올해 말 되면 그 2%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국가가 2%는 아닐 수도 있어요. 스페인 아직까지 안 됐는 것 같고 프랑스 아직 2%는 안 됐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넘은 나라도 있어요.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은 2% 넘었기 때문에 합치면 평균을 내는 것 때문에 2%를 이제 넘는 것 같고 원래는 독일도 2%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은 다시 이제 트럼프는 지금 그 3%로 올리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 목표가 언제까지 달성 가능할지 그걸 가지고 아마 내년 한 5월쯤 되면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테니까 그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이제 될 것 같고 이유는 적어도 러시아로부터의 공격을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계속 내몰릴 것 같아요. 핵 문제, 핵 우산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핵 우산에 대해서는 그 미국이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원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준다. 그 대신에 보병, 포병, 뭐 수송, 뭐 이런 다른 모든 분야 이런 부분들은 너네들이 너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다 이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독일 재무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독일과 일본이 거의 재무장을 안 하고 이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재무장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고 이제 올해 말 되면 2% GDP를 사용하고 그게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일본도 그 지난번에 기시다가 있을 때 이미 이제 GDP의 2%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정치가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게 좀 주춤주춤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 패전했던 대표적인 두 나라 일본과 독일이 2024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재무장의 길로 지금 들어서고 있다.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 그 임팩트가 나타나겠지만 국제정치 2024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시겠다고. 예, 한창 부회장님. 한창건입니다. 아까 우리 그 김종호 회장님께서 질문에 잠시 언급은 계셨습니다만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종전 또는 뭐 휴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중지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슨 선물을 좀 주면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한국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우리 건설 특히 여기 이제 오늘 건설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건설 산업에서 뭔가 우리의 새로운 시장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희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 재건 사업을 할 때 보면 거의 미국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 전쟁을 이제 했었고 끝내고 나서 거의 미국이 독식을 하듯이 거기 재건하고 하는 모든 사업을 다 가져갔거든요. 한국이 사실 거기에 진출을 해가지고 큰 뭐 득은 뭐 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에 한국의 어떤 뭐 건설업이라든가 뭐 다른 제조업 쪽에서 진출해가지고 어떤 큰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건 사업에서 그런 면이 있을까 하는 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건설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우선 우크라이나 그 앞으로 상황 진전을 보면
그 전쟁 자체는 소강은 되겠지만은 그 뭐 산발적인 전투 같은 것 그거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휴전에 대한 이제 논의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우크라이나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미국에 대해서 안전 보장을 해달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푸틴도 역시 안전 보장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전 보장의 성격이 뭐냐하면 우크라이나의 체제 변혁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용어로 치는 것 같으면 나치화를 없애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치화가 되어가 있는데 그건 이제 젤렌스키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디나치피케이션 그러니까 나치화를 물리는 거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휴전도 하고 뭐 평화도 가져올 수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이제 무기를 양쪽에 다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억지로 이제 팔을 비틀면 전쟁이 소강 상태로 일종의 잠정적인 휴전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떼기는 떼겠지만 좀 평화가 오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6.25를 거쳤듯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상처가 쉽게 그렇게 아물지 않을 거다. 현 전선을 그대로 고착시키는 것도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로 또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 저 상태는 꽤 오래 간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그냥 전쟁이 이제 소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건 사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 뭐 한국도 그동안에 그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클레임을 이제 할 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거기에는 우리 협상력도 협상력이고 그동안에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기여라는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우리한테 그렇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지는 우선순위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우선 뭐 미국이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까 미국이 이제 자기 먹을 걸 다 먹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도 이제 독일, 폴란드 뭐 이런 쪽에서 그 자기들 그 몫을 내놔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뭘 따내는 것도 따내는 거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구축해 놓은 파트너들하고 그냥 조인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우리가 장점을 가진 분야에서 그걸 이제 결합해가지고 조인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얼핏 듭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제 뭐 좋은 답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조병재 형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